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주제는요. 바로 한국 주택 정책의 그 다이나믹한 변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시장을 꽉 쥐고 흔드는 시기였다면 요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콕 집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우리 삶과 직결된 이 주거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도시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진짜 보편적인 딜레마잖아요. 도심 공간은 뻔히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집은 끊임없이 필요하단 말이죠. 정부가 그냥 무작정 작게 지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스마트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주택 정책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실패한 의무 공급 비율, 부동산 인간, 청년 주거 위기, 서울시의 더드림집 플러스, 그리고 완벽한 균형 찾기까지 이 흐름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정책의 딜레마, 공간을 향한 도시의 끝없는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고민은 딱 이거였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작고 싼 집을 도대체 어떻게 공급할까? 왜냐하면 시장에 그냥 맡겨주면 건설사나 집주인들은 무조건 돈이 되는 크고 비싼 집만 지으려고 하거든요. 목표는 명확한데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두 번째, 실패한 의무 공급 비율. 2000년대 초반의 엄격한 규제입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2003년 당시에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거면 무조건 전체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법으로 쾅쾅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민간 사업인데도 면적 비율을 정부가 강제로 정해버린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역효과가 났습니다. 작은 평수를 누구한테 줄 거냐를 두고 조합원들끼리 치고받고 소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재건축은 하염없이 밀리고 결국 소형주택 늘리려다가 전체 집 공급량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장은 엉망이 되고 행정력만 날린 뼈아픈 실패작이 된 거죠. 세 번째, 부동산 인간, 심리학과 부동산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도대체 이 강력한 규제가 왜 이렇게 폭망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학술 연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2007년에 나온 분석 자료인데요. 왜 그토록 극심한 갈등이 터졌는지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쳤거든요. 이 연구진이 내놓은 부동산 인간이라는 개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집주인들을 탐욕스러운 빌런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존재로 본 거죠. 사람이 일단 몸 뉘을 곳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재산도 불리고 남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는 크고 번듯한 집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억지로 작은 집을 강제한 건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였죠. 그러니 싸움이 날 수밖에요. 결국 정부도 두 손을 듭니다. 2003년에 그 난리를 치며 도입했던 60% 의무 공급 비율, 이걸 2014년에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립니다. 억지로 늘어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시장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숨통을 틔워준 거죠. 네 번째, 청년 주거 위기. 취약계층은 누가 돕는가?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장을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당장 작고 싼 집이 간절한 청년들이나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처럼 시장을 쥐어짜서 공급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딱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핀셋으로 지원을 해주고 안전망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다섯 번째, 더드림집 플러스,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2030 청사진입니다. 무려 7만 4천 호입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새롭게 풀겠다고 선언한 청년주택 물량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더드림집 플러스의 핵심은 딱 세 가지 튼튼한 기둥이에요. 집 공급을 팍팍 늘리고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안 당하게 꽉 지켜주는 겁니다. 특히 이 재정지원 파트를 보면 진짜 세밀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건설사 멱살을 잡는 대신에 청년들 지갑을 직접 채워줍니다. 보증금을 무려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혜택 받는 소득 기준도 5천만 원으로 훌쩍 높였어요. 게다가 매달 관리비 8만 원을 현금으로 꽂아주기까지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바로 이 숫자 3천입니다.
서울시가 매년 3,000건씩 AI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대요. 인공지능이 싹 다 분석해서 이 집 주인 위험한지, 건물이 불법인지 계약 전에 미리 경고음을 울려준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을 주거 안전망에 끌어들인 엄청난 접근법 아닙니까? 마지막 6번째, 완벽한 균형 찾기, 시장과 안전망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훈은 이겁니다. 덮어놓고 시장을 억누르면 오히려 부작용만 터진다.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 그 부동산 인간의 본능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거친 시장에서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에게는 현대 기술과 재정을 총동원해서 핀셋처럼 정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뼈아픈 실패부터 오늘날의 이런 똑똑한 시도들까지 쭉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과연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 맞춤형 안전망이 우리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주택난의 진짜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흥미로운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